국제법을 가르치는 분이 내가 개인적으로 약간 인연이 있는데, 국제법은 강의 수가 뭐 60일? 엄청 기네. 죽겠다고 내가. 나 22일을 해도 힘든데 50일씩 이렇게 한다 그러면 힘든 이야기지. 근데 사실 법이라는 게 재밌지. 내가 내보고 다시 공부를 하라 그러면 미국에 로스쿨 가서 공부를 한번 해봤어. 재밌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뭐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네. 그래서 요게 되는 또 기준이 되는 그 문화의 유형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호프스테트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많이 한다고. 이 사람 정도 이름을 기억해서 여러분이 그래 쓸 수 있으면 좋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사회 문화에 관한 이론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IBM을 대상으로 해서, IBM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사가 있으니까 그 지사에 근무하는 다국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런 가치관 조사를 한 거야. 해가지고 이제 이 문화 차원들을 이 사람이 뭐 몇 가지 중요한 거, 전체적으로 보면 뭐 8가지인가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사회 문화에서 이제 중요한 기준으로 이 사람이 제시한 게 어떤 문화의 우리가 다양성을 권력 거리, 전에 이야기했지만 권력 거리가 짧다라는 것은 좀 수평적인 플랫한 조직을 말하는 거고, 권력 거리가 못하는 것은 개청제적인 길쭉한 토홀한 우리가 조직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권력 거리,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성성, 여성성, 그 다음에 불확실성, 회피, 불확실성을 회피, 그 다음에 시간관. 시간관이라는 것은 이제 단기냐, 장기 성향을 가지느냐. 기타 뭐 욕망관, 뭐 이런 것도 있다. 욕망을 자제하느냐, 그걸 뭐 분출하느냐. 그래서 이걸 관용하고 우리가 억제, 이렇게 차원이다. 이렇게. 욕망 억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분석을 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요건 하나쯤 뭐 기억을 해서 글을 쓸 때, 호프스테이트의 사회 문화 이론에 따르면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것은 뭐 이런 기준으로 여러 차원이 있다. 이제 요걸 우리가 빌려 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NPM이라는 것은 개인주의 성향이고, 그 다음에 성취주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 거리가 먼 거니까, 권력 거리가 뭐 길다 짧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니까 그냥 요건 권력 거리가 짧은 민주주의 문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반면에 우리나라의 행정 문화는 집단주의고, 상대적으로 귀속주의고, 그 다음에 권위주의에 해당한다. 그런 전체적인 윤곽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서 뭐 글을 쓸 때, 어차피 이제 우리가 NPM에 대한 비판 이런 걸 하면, 우리 전에 논문도 봤지만 우리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보면 하여간 이런 서로 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런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어떤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이제 성과급제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취주의, 귀속주의 뭐 이런 게 보면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성진 과정에서 보면 개인적 관계 이런 걸 중요시한다. 그건 뭐 귀속주의라고 봐야 되거든. 그 사람의 어떤 업무 결과보다는. 그 다음에 뭐 민주주의나 권위주의 같은 거는 우리가 NPM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율성 부여를 우리가 원칙으로 하는데,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율성이 제한되더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가진 어떤 이런 권위주의 문화의 측면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이제 뭐 사례로 보면 우리가 뭐 팀제라든지 그다음에 책임 운영기관이라든지 등등 많은 NPM적 제도에서 우리가 자율성 부여를 전제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게 제대로 발휘가 안 되더라. 이런 문제점 지적들이 많다고. 근데 뭐 그런 거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써놓은 뭐 바람직한 행정 문화, 아까 내가 좀 언급한 거.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경영 평가하고 뭐 이런 느낀 거를 그냥 간단하게 첨언을 해놨다. 이유는 이런 거야.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 행정 문화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교과서나 논문이 끝에 보면 바람직한 행정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문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야기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좀 구체화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내가 이제 몇 가지로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문화가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 그건 여러분 참고로 하고. 자, 6편에 이제 우리가 정부 관료제와 정책 과정에 대한 정책 과정은 어차피 뭐 일순환 가서 정책 의제 설정, 결정, 집행, 평가별로 따로 중요한 이론들, 그 다음 최근에 특히 입시에서 보면 이제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사례 분석, 사례를 제법 길게 주고 분석하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수험 주제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주로 정부 관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뭐 다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제 행정이 가지는 성격에 대해서 뭐 정치적 시각도 있고 관리적 시각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학자들이 잘 언급은 안 하지만 우리가 공공선택론이 들어온 이후로는 보면 경제적 시각이, 특히 NPM에서 경제적 시각이 상당히 있다. 근데 이제 막 그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보면 경제적 시각이라는 게 관리적 시각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효율성 뭐 이렇게 연계되어 있으니까 잘 구분을 안 하는데, 정부 관료제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의 어떤 접근 방법이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 관료제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정치적인 접근, 그 다음에 관리적인 접근,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접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윤곽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요건 뭐 간단하게 언급을 할 거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요거하고 이쪽에 관한 이론들, 특히 우리가 수험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일단 그 교재에 보면 우리가 357페이지에 표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다,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리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이 관리적이라는 건 공사행정 이론론이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정부, 공공 부분을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조직론이다. 경영학에서도 하고 사회학에서도 다루면 다 보편화된.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형태를 띤 대규모 조직이다. 구체적인 특징으로서는 뭐 우리가 계층제, 업무의 분화, 뭐 등등이 있다.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지? 관리적 접근 방법에서는 이제 개념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대상은 공사 조직을 망라한다. 이런 논리니까. 학문적 배경은 주로 이제 소직 사회학,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부터 시작해서 사회 조직론에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이념은 기술적 효율성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역기능론에 속하는 사람부터 워렌 베니스나 찰스 프로 이야기를 나중에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할 거라.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접근 방법은 요거는 이제 공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쉽게 말해서 관료제가 권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뭐 우리가 공공 부분에 한정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개념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을 우리가 관료제라고 보고, 흔히 관료 엘리트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 공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학문적 배경은 정치학 또는 정치사회학이다. 중요시하는 이념은 정치적 민주주의다. 다원주의자.
엘리트주의, 다원주의 엘리트론이 이제 미국의 정치 체제를 설명하는 양대 이론이라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미국이 다원주의적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권력이라는 것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엘리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대별되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유럽 쪽에서는 뭐 막시즘이나 뭐 조합주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간단하게는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그다음에 이제 일반 학자로 보면 이제 전에 내가 그 관료제의 권력원, 권력 소스에 대한 그 룰크라든지 마이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관료제에 대한 어떤 행정학 분야에서 관료제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 뭐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경제적 접근 방법은 우리가 관료제라는 것을 비시장 조직으로 non-market organization이다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비시장 가운데는 관료제 말고도 많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종교단체도 우리가 비시장이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non-market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정부 조직이니까 보통 공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 그래서 경제학이 학문적 배경이고 배분적 효율성에 주된 초점이 있고, 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전에 말하는 울프 주니어라든지 오스트롬, 니스카넨. 원래 이제 출발은 찰스 다운즈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선택론을 근거해서 관료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눈. 사실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중요한 문헌인데 뭐 사실 뭐 우리가 잘 설명을 안 한다.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좀 올드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 보면 재밌다고. 우리가 관료들의 어떤 그런 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찰스 돈즈가 공공선택론적인 맥락에서 관료제를 설명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있으면서 계속 이제 이어진다고. 니스칸에는 예산 극대화 모형, 그 다음에 관청 형성 모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만 여러분이 뭐 생각을 하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관료제를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를 다 나름대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정부 관료제 2로 해서 일단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관리적 접근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일단 우리가 관료제에 대한 비판은 관료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크게 보면 3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조직 내에 소위 조직적 인본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사람을 하나의 도구, 기계로서 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비인본주의적인 것을 우리가 하면서 좀 뭐 재량권을 부여하자, 그 사람들 구성원들을 좀 참여하게 만들자, 그런 어떤 휴머니즘 관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이제 관료제가 가진 비인간적인 부분을 비판하고 나온 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조직적 인본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가 가진 하나의 문제점이 우리가 실제로 보니까 그런 외부식의 이념형 관료제적 속성이 현실에서 보면 비능률적, 비효율적으로 나타나더라. 여기 이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관료제 역기능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관료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폐쇄 체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환경 부적응적이더라.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더라. 여기 이제 우리가 전에 말하는 어떤 발전 관료제로, 또는 뭐 임시조직, 타스크포스 등등 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흐름을 여러분이 한번 좀 이해를 하고서 관료제에 대한 비판이 우리가 문헌적으로 보면 크게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옛날 그 기출에 보면 뭐 이런 게 있다고. 관료제적 패러다임이 행정에 미친 영향. 연도는 정확하게 2012년인가 그럴 거예요. 2012년이라고 내가 지금 기억하는데 하여간 뭐 그때 좀 나. 그래서 그 이제 질문 1에 보면 우리가 관료제적 패러다임이 행정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게 설명하는 게 이게 내용이 워낙 방대하거든. 이걸 어떻게 묶을 것인가. 뭐 방법 중에 하나는 관료제가 가진 어떤 속성별로 어떤 뭐 법규를 강조하는 거 또는 계층제 뭐 이런 걸 가지고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사실 좀 한정적이고 넓게는 보면 우리가 관료제적 패러다임 요 세 가지 면에서 이론적으로 비판을 받았으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행정에 끼친 문제점들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하면 조금 틀이 된다. 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이제 조직적인 인본주의는 뭐 이제 이게 나중에 가면 뭐 동기부여 이론이들 많은데 뭐 요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가 우리가 아지리스라는 사람이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직학습이라는 말을 하여간에 우리가 강조를 해서 뜬 학자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일반적인 동기부여 이론에서 조직 발전론 쪽으로 나가는 어떤 전환점을 마련해 줬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데 막 그런 건 뭐 별 상관이 없고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 그러니까 성숙이 아니라 maturity, 이건 immaturity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개인은 우리가 유아에서 미성숙하다는 거지 성인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성숙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유아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소극적인 존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좀 의존적인 종속적인 소극적 종속적 그 다음에 어떤 수직적 이런 어떤 성격을 가진다면 성인은 우리가 반대되니까 상당히 좀 적극적이고 독립적이고 어떤 수평적인 그런 가치를 가진 존재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이런 사람을 유아로 보고 만든 시스템이 관료 시스템인데 관료제적 조직이라는 것이 이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나온 건데 사람은 이렇게 바뀌는데 이 관료 시스템이 성인들을 관리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바뀌면서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가니까 관료 시스템에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기본적인 이론적 주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성인에 맞게끔 이 사람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대안에 보면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이 직무 확장, 그 다음에 직무 풍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직무 확장한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이제 job enlargement다. 직무 확장한다는 것은 직무의 범위를 넓혀준다라는 직무를 확장, 범위를 넓혀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직무 풍요라는 것은 enrichment. 이거는 직무의 성격이 좀 단순한 게 아니고 질적으로 좀 말 그대로 풍요해져. 업무의 어떤 질 또는 내용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좀 단순한 것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성인에 맞게끔 이렇게 직무도 확장해주고 직무를 풍요하게 해줘야만 동기부여가 돼서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공무원들, 그것도 특히 대졸 출신들을 엄청난 경쟁을 통해 가지고 구급으로 뽑아 가지고 복지센터 이런 데서 단순히 뭐 민원 받아 가지고 민원 관련 서류 PC로 검색해 가지고 프린트 해 갖고 내주고 돈 받고 그런 단순 업무를 해 가지고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 맥락의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직무 풍요나 확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필요하다. 사람들이 어떤 자율성을 선호할수록 업무의 범위나 내용도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하고 있으면 글을 쓸 때 유용하다.
자, 그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이건 뭐 이미 다 우리가 했던 거니까. 역계론도 했고, 발전 관료제론도 다 했으니까, 그지? 그 정리한 대로 여러분이, 요건 좀 자세히 정리해야 되고, 요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4가지 특징을 설명을 했다고. 그래서 그런 특징 중심으로 해서 한 두세 줄만 간단하게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관료제 비판, 이게 다 이제 관료제에 대한 비판이죠, 그지? 이런 관료제 비판에 대한 재비판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일종의 반박이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우리 흔히 뭐 말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변증법적 관계 뭐 이런 거 비슷하죠. 요걸 이제 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찰스 프로. 찰스 프로라는 사람은 사회 조직론에서 아주 대가에 속한 컴플렉스 오리진이죠. 복잡한 조직이다. 이게 가진 의미는 뭐냐면, 조직이 복잡해질수록 업무 내용도 복잡해지고, 사람도 복잡해지고, 사용하는 기술도 복잡해지고, 하면 할수록 전체적인 업무의 안정성이나 일관성을 위해서는 관료제적 요소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 거꾸로. 우리는 보통 보면, 정책의 내용도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도 다양해지고 등등등 하기 때문에 경직적인 관료제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럴수록 관료제라는 것은 더 필요하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책 서론 딱 들어가자마자 2가지의 사례를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다. 하나는 관료제적인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가진 그 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이라 이런 거. 뭐 거기에는 보면 관료제니까 아침에 9시에 정시 출근해가지고 뭐 일을 하고 공식적인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뭐 거기에 따라서 보수도 받고 오후 5시에 퇴근, 9 to 5 일하는 그런 모습을 쭉 그려놓고, 그 다음에 옆에 조직은 그런 관료제적 특징을 안 가진 조직. 출퇴근도 자기 맘대로고, 사람을 뽑을 때도 자기 아는 사람 뽑고, 퇴근도 자기 맘대로고, 일할 때도 그냥 자기 편의적으로 하고, 이런 걸 그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왜 관료제가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가 대부분 정부 관료제나 기업도 그런 관료제적인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지. 우리가 뭐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다 공개 경쟁 채용을 해가지고 문서주의에 따라서 일을 하고 공사를 구별하게 하고 다 그런 게 있거든. 물론 이제 그 색깔의 정도가 정부 조직에 비해서는 약하다라는 거지만 공사 조직이 다 관료제적인 그런 특징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주장 가운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관료제의 잘못은, 또는 뭐 병폐라고 볼 수가 있다. 이 사람이 표현할 때는 sins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뭐 병폐, 뭐 이런 표현이 더 지겹지 뭐, 그지? 그래서 관료제의 잘못, 문제점은 관료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관료제의 문제점은 조직의 관료제화가 원래의 의도대로 그렇게 달성되지 않은 그런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자본주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자본주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게 있다. 말하자면 지금 뭐 자본주의 문제점 가운데 보면 뭐 독과점 이런 거잖아. 다 자본주의가 제대로 안 된 거지. 뭐 그런 비슷한 맥락의 어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만약 우리가 관료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조금 말한 것처럼 A와 B의 사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생산적인 조직일까? 당연히 관료제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을 가진 조직이 훨씬 더 많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규칙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기억해야 될 거는 규칙에 관한 이야기.
규칙은 아직 행시에서는 요걸 딱 집어서 문제를 낸 경우가 없는데 입시에서는 2년 전에 레드테이프 현상이라고 해서, 레드테이프라는 것은 규칙이나 특히 우리가 규칙이 쓸데없이 많고 그 다음에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규칙이 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병폐를 우리가 보통 통칭해서 레드테이프라고 합니다. 이게 레드테이프란 말이 이제 어원은 뭐냐면 영국에서 그 의원들이 이제 법령집이 굉장히 두꺼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옛날은 뭐 요새처럼 인쇄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굉장히 두꺼웠겠지.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뭐 캐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붉은 리본으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게 이제 레드 테이프라는 말. 그러니까 그 레드 테이프가 가지는 의미는 불필요하고 아주 과다한 비현실적인 어떤 규칙을 총칭하는, 좀 부정적인 의미지. 그 문제가 입시에 나왔고, 규칙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관료제에 대한 비판과 옹호론이 등장을 했듯이, 그게 사실 어찌 보면 뭐 수험적으로 그게 중요하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뭐 어느 교과서에도 관료제 옹호 내지는 변론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잘 없다고. 뭐 간단하게 뭐 몇 줄로 언급하는 건 몰라도 마찬가지로 규칙 문제는 사실 행정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래서 규칙이 가진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뭐 그게 따라서 나타나는 레드테이프 현상도 있고, 그래서 그 질문이 보면 입시에 보면 왜 우리나라에서 레드테이프 현상이 만연하느냐, 이런 거는 사실 행정학적인 이해가 좀 바탕이 되어야 된다. 교과서적으로 배울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기본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뒤에 나오는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레드테이프 현상이 더욱 빈번하게 또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하여간 뭐 우리가 2022년도일 거예요, 그지? 입시에서 레드테이프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올해도 삼수란에 이제 규칙에 대한 문제를 냈거든. 언젠가는 한번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 가장 핫 이슈다, 행정 전반으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비판한다는 것은 규칙을 옹호하는 입장이지. 규칙이 가진 어떤 유용성, 규칙이 가진 여러 가지 의의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우리가 복잡한 지조에서 조직이 복잡해질수록 복잡한 조직에서 규칙이 더욱 필요하다. 흔히는 복잡한 조직일수록 규칙이란 거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든다. 그 예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예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주 간단한 거 보면 우리가 업무나 구성원의 다양성이 우리가 증가하면, 이 다양성이 증가하면 할수록 업무의 어떤 조직의 안정성이나 어떤 업무의 일관성 또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규칙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증가하면 할수록 조직의 안정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하다. 규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DNA를 복제를 해가지고 뭐 쌍둥이 형식으로 똑같은 그 유전인자를 가지지 않는 한은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마다 자기 맘대로 이 업무 처리를 할 때니까 곤란하다. 이제 뭐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규칙은 어떤 다양한 조직 문제의 희생양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 조직 문제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해서 우리가 복지부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이 있을 거야. 뭐 문화적인 거, 제도적인 거, 뭐 등등등등, 뭐 구조적인 거 등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가시적인
규칙을 타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문제가 생기면 그 복잡한 원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눈에 띄는 게 가시적이다라는 것은 규칙에 뭔가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 탓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규칙이라는 것은 조직 문제의 일종의 희생양이다. 네? 사람들이 여러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 탓을 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칙이라는 것은 누가 하느냐? 주로 미국 같으면 의회에서 만들어. 외부의 어떤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규칙이라는 것은 어떤 소수의 권력자들이 관료를 통제하기 위해서 제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규칙이라는 것은 얘들이 만든 거고 의회에서 그런 걸 많이 법률을 만들어 놓으니까 구조 만든 거죠. 그게 보통 우리가 또 보면 언론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맨 먼저 나오는 게 관련 규칙의 문제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한다고. 가시적인 눈에 잘 띄니까 그런 맥락에서의 어떤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규칙이 필요 이상으로 조직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전에 한번 언급했지만, 우리가 어떤 정치인이나 외부인의 어떤 비합리적인 또는 어떤 부당한 요구에 대해 자기 보호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이런 부당한 영향력, 요구, 외압이 왔을 때 관료가 그걸 해주기 싫고 또 해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거절할 거냐. 규칙을 들어서 자기를 보호한다.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지만은 규칙상 이게 허용이 안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나도 이제 옛날 보직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이 많이 있다. 특히 이제 서울시 의원들이 의원들을 한마디로 말하기 힘들지만은 하여간에 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질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심지어는 서울시 산하 기관에 자기 와이프가 어떤 음식 식기 관련 제조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하 기관에다가 그거를 3개월만 좀 테스트를 해달라. 이게 괜찮은 제품인지. 근데 서울시 의원이 그렇게 맡겼다고 해서 그 기관에서 그걸 가져와 3개월 쓰고 나서 헌거를 다시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강요나 비슷한 거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학교는 보면 교수 채용, 시간 강사 채용 이런 거 관련해서 개인적인 청탁이 온다고.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그게 우리 학교에 예산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앞에다 대놔놓고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일단 제가 유익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의 교수 채용 규정이 학과에서 해가지고 1, 2, 3순위를 하면 본부에서 우리 학교 전통적으로 한 번도 1순위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요새는 옛날은 안 그랬지만 지금은 그 학과의 이제 소위 말하 채용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 논문 평가라든지 점수도 정보 공개 요구를 하면 다 공개하게 돼 있다고. 이거 장난을 못 치게 막아놓은 거지,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투명하게 해가지고 다 오고 본부에서도 학과의 의견을 절대 존중하기 때문에 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듭니다. 규정상.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쪽에서는 그건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왜냐면 그걸 규정 어기가면서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이제 그러고 나면 나도 까먹는 거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다고 하면서 처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전에 내 조카가 이래 응모를 했는데 잘 됐다고. 그래서 가장 좋은 케이스지. 내가 아무런 힘을 안 썼는데도 그 사람이 됐으니까, 그 사람은 내가 좀 케어를 해줬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웃고 넘기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그런 게 없으면 그 외압을 견디기가 쉽고 공무원들이 하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거라,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허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규칙은 그 자체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고 규칙은 하나의 중립적 개념이다. 중립적. 이 하나의 중립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따르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잘 사용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규칙에 대한 비판, 역기능 논문 다 비판 아니야, 그지?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보수적이고 뭐 목표 대치 이야기도 나오고 등등, 그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건 그냥 중립적인 거고 우리가 그걸 잘 사용하면 되는 거다.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서 어디에 해당하느냐? 규칙이 가진 의 내지는 유용성 이런 거를 설명을 할 때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규칙이 가진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할 때 요 내용들을 반영을 좀 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하면 좋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하는 게 우리가 좋고. 그 외에 뭐 우리가 또 이 차스포로 보면 사실은 뭐 이 규칙 외에도 소위 관료제와 관련된 우리가 전에 말했던 계층제적 명령하고 전문성이 충돌할 때 뭐 그게 관한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세부적인 이야기가 많다고. 그래서 뭐 그런 거 다 할 필요는 없고 이 부분만 여러분 좀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 말도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야. 우리가 관료제 문제점은 관료제화가 제대로 안 됐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 정부 관료제가 뭐 연공서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승진을 시키니까 문제가 있다. 그 엄격하게 따지면 관료제화가 제대로 안 된 거지. 왜? 관료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능력주의를 원칙으로 하니까. 물론 이제 배부의 관료제는 승진이라는 걸 내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는 능력주의다 하면서 하나는 연공서열을 강조를 한다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한 거는 이 연공서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더 다음 승진해서 업무를 맡으면 잘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나 그게 항상 통하지는 않지. 항상 안 통한다는 걸 우리가 전에 뭘 봤어요? 무슨 원칙이라고 했어요? 피터의 원칙. 그 본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 관료는 무능력한 수준까지 승진한다. 그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기억해 놓으면 여러분이 글을 쓸 때 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무의식 속에 다 잠겨 있다가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쓰다 하면 그런 것들이 엮여서 나와야만 여러분이 글을 쓰기가 편해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딱 어떤 뭐 주제에 대해서만 딱 기억한다. 앞도 뒤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글 쓰기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그냥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단하게 개조식으로 쓰는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여간 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야기도 사소한 건 좀 해버리고. 두 번째 이제 정치적 접근 방법. 자, 여기서는 그냥 뭐 막시즘 이야기나 조합주의는 그냥 여러분이 책으로 참고를 하고 주로 이제 다원주의와 엘리트, 미국에서의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를 이제 유럽에서는 뭐 주로 이제 우리가 막시즘이나 종합주의로서 관료제를 이제 설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냥 내가 말로서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막시즘에서 보는 관료제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헤겔의 삼자 도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헤겔의 국가관이 우리 시민사회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관료제가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민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졌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헤겔은 설명을 하는데 막스는 시민사회라는 것이 우리가 자본가 계급하고 계급구조로 사회를 보는 거니까 노동자,
계급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고, 국가라는 것은 주로 자본가 계급의 얘들의 이익을 반영한다. 왜 국가가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주고 반영하느냐? 국가를 유지시키는 비용은 얘들이 주로 되거든. 얘들보다는. 그래서 이제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이 국가고, 그런 어떤 국가 하에서 우리가 어떤 이런 계급 구조를 영속하는,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도구적 계급 구조 유지의 하나의 도구로서 관료제가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료제가 가진 어떤 규제적인 기능을 강조를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막시즘은 우리나라는 계급 구조가 아니니까 우리나라 상황에 빗대서 설명하기는 힘든데, 우리가 계급 구조를 빼버리고 나면 우리나라도 과거에 특히 군사정권을 보면 대부분 대기업기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기득권을 가진 입상을 주로 이익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료라는 것은 이런 어떤 국가의 유지, 넓게 보면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서 사회에 대한 규제적 기능을 많이 한 거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뭐 민주화 시위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인권 시위하면 나와가지고 뭐 물대포도 쏘고 뭐 이제 체류탄도 막 쏘고 뭐 옛날 뭐 우리 때 학생들은 뭐 체류탄 엄청 맞았지. 그 뭐 힘들거든. 눈에서 막 그냥 그 노래처럼 입, 눈, 코에서 다 제보면 막 눈물이 줄줄 흐른다고. 이게 제보면 뭐 또 하나의 좋은 추억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제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지. 이제 뭐 그런 어떤 맥락이야.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막시즘에서는 종국적으로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이 계급 구조라는 게 이제 없어질 거다. 그러면 관료제는 어떻게 될 거냐? 관료제도 사라질 거다라고. 계급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가 이건데, 우리가 그런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서 계급이 없어져 버리면 관료제라는 것도 없어질 거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소련에서도 보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나타나고 나서도 여전히 사회에 계급 구조가 있었다. 이제 이걸 또 설명을 하기 위해서 레닌이 이제 막시즘의 견해를 이어받으면서도 조금 이제 다른, 왜 우리가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후에도 이런 어떤 계급 구조가 유지가 되고 있느냐, 이제 뭐 이런 거를 설명한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아직은 전환기적 사회이기 때문에 완벽한 공산주의가 아니고 이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는 관료제라는 것은 사회 규제적인 기능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합주의라는 거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완전히 자본주의 형태로 가버렸지만,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상당수는 어떤 정부 관료제 주도의 계획 경제를 띠기 시작했다고. 정반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사 정권 때나 비슷한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정부하고 기업가 대표, 노조 대표, 이 3자가 모여서 주요 정책 결정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소위 노사정위원회라는 게 스웨덴식 가지고, 그러니까 스웨덴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회조합주의의 대표적인 국가라. 그러니까 이제 조합주의라는 것은 정부, 기업가, 노동자 집단이 서로 합의하에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 그 가운데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영향이 큰 경우, 사회조합주의는 사회가 영향이 큰 경우. 그게 이제 스웨덴은 이제 사회조합주의. 그래서 이제 그 노사정이라는 거를 받아서 우리도 지금 노사정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려는 이제 뭐 그런 맥락에서 시험에 절대 안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자, 요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일단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는 정치 체제를 둘러싸고 두 가지의 이론이 거의 한 70년 이상을 싸웠다. 그래서 우리가 다원주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전 엘리트주의도 있고, 뭐 또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금은 거의 이제 멀리해 가는 거지. 왜? 이 주장이 가진 한계도 있고, 이 주장이 가진 한계도 있으니까
결국 이론이라는 게 보면 이제 우리가 신다원주의라 이렇게 가지고 서로 이제 합쳐지긴 하는데, 자, 다원주의가 가진 이제 기본적인 속성은 엘리트의 다양성. 그러면 우리가 뭐 관료 엘리트다. 그러면 엘리트라는 것이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이나 특정 소득 수준의 계층이 아니고 그 사회 경제적 배경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중의 또는 뭐 일반 국민의 간접적 영향력.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1인 1투표에 의해서 국민이 직접적으로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다원주의에서는 개인이 이익집단이라는 집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부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중의 간접적 영향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권력의 분산이다. 이게 가장 핵심이지. 사회 내 어느 정도 동등하게 권력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권력을 가진 이익 집단들 사이의 경쟁과 협상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다원주의로.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집단을 강조하는 게.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 여기서 그냥 설명을. 우리가 다원주의에서는 권력의 분산과 관련해서 무슨 설명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정책 의제 설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또 사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다. 우리 같은 지금 저출산, 등등등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지? 이제 요게 우리가 정책화되기 위해서는 정부로 진입을 해가지고 정책 의제로 바뀌어야 되거든. 정부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이슈로 삼는다고. 이제 그걸 우리가 정책 의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사회 의제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지. 그 가운데 정부가 정책 의제로서 다루는 것도 있고, 진입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정부가 다루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 의제가 정책 의제화하는 것은 얘들은 기본적으로 랜덤하다, 무작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무작위적인 정책 의제화. 우연히 어떤 정책은, 어떤 사회 문제는 정책 문제로 다뤄지고, 우연히 다른 건 안 되는 거지. 그게 우연성이지. 그러니까 무작위적이라는 거지. 권력이 작용한 게 아니다. 이런 어떤 맥락의 이야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엘리트주의 가운데 이제 바흐라와 바라츠 같은 사람은 그게 아니다. 권력이 작용을 해서 자기 이 정치 권력의 입장에서 볼 때 유리한 거는 진입을 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다. 권력이 작용을 해서. 이제 그런 우리가 무의사 결정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소개를 할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엘리트주의는 기본적으로 엘리트의 동질성을 이야기합니다. 사회를 일가다 엘리트는 그 사회 경제적 배경, 가치 이런 면에서 동질성을 가진다. 우리 옛날 군사 취재도 보면 기본적으로 그런 가치관을 다 공유하는 사람만이 유신 체제에 속해서 덕을 보고 다 한 거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엘리트의 폐쇄성, 아무나 못 들어간다. 진입이 제한된다. 그래서 옛날 유신 헌법 이야기하듯이 법학자들이 그런 유신 체제에 동의하는 사람만이 그 체제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이득을 보고 이런 거지. 그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권력의 불균등한 분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엘리트에서는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지배자가 있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다. 그래서 이 소수의 지배계급이 사회를 이끌어간다. 이제 엘리트는 다양한 게 있다. 기업 엘리트도 있을 거고, 군사 엘리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지. 관료 엘리트도 있고. 그 가운데 학자들마다 대충 의견이 약간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엘리트 집단 가운데 최상위에 있는 게 경제 엘리트, 기업 엘리트라고 보통 본다. 관료 엘리트가 비교적 수준이 저 밑에 떨어지고, 낮은 쪽에 있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관료 엘리트도 중요한 어떤 엘리트 집단을 이루는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원주의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면, 이건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만, 이게 우리가 결국 말하는 이제 다원주의 하에서 나온 게 점정주의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정책 결정 모양에 관한 뭐 이런 거니까, 다원주의라는 게 뭐 행정에서 많은 표현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제 다원주의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1인 1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는 한계로부터 출발했다. 그다음에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한계가 뭐냐? 우리가 1인 1투표라고 하는데, 사람이 실제 투표를 하는데 보니까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더라. 개인의 비합리적 선택에 문제가 있고, 투표를 하는데 인물의 능력을 보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의 지역이나 학교 출신이나 또 옛날에 우리가 소위 선거에서 관권 선거를 할 때는 실제로 뭐 옛날에 소위 말하는 막걸리 선거 이렇게 표현을 한다. 막걸리, 그 다음에 뭐 고무신 이런 거 나눠주고 선거 때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 기준이 아니라 다른 거에 의해서 선택을 하더라.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단이라는 것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데,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집단이라는 건 단순한 개인의 합이다라고 보는데, 그건 개인의 합이 아니고 집단은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성격을 가진다. 일종의 집단 규범 같은 거. 그러니까 단순한 개인의 합이 아니다. 나름의 고유한 특성.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그룹 노음이다 이런 표현한다. 집단 규범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슌피트가 말하는 수정민주주의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원주의의 어떤 출발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뭐 행정학에서 시험 나올 거는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슌피트의 수정민주주의는 우리가 말하는 이 집단 또는 결사체가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한 거야. 개인을 넘어서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수정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집단 및 결사체 간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경쟁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핵심이거든. 집단 및 결사체 간의 서로 경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슌피트의 수정민주주의를 수용한, 이 견해를 추종한 학자들이 소위 다원주의라는 것을 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을 찬성하는 사람은 다원주의로 가는 거고, 이 수정민주주의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은 엘리트주의로 이렇게 갔다. 그래서 이제 이 다원주의의 우리가 출발점을 흔히 이제 로버트 달이라는 사람, 유명한 학자로. 로버트 달. 이 사람 1961년 소위 다원주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기가 실증 연구를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뭘 대상으로 했느냐 하면, 그 뉴헤븐이라는 조그만 소도시인데, 뉴헤븐의 교육 정책, 그다음 뭐 도심 재개발 정책, 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뉴헤븐시의 교육, 그다음에 도심 재개발 정책,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게 정책을 쭉 보니까 모든 권력을 가진 어떤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소수가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없고 또 권력을 하나도 가진 사람도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력이 전혀 없거나, 그 말은 누구나 권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권력이 전혀 없거나 혹은 지배적인 개인이나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권력이 전혀 없는 사람도 없고 그 권력을 완전히 독점 내지는 선점하고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결국은 권력이 어느 정도, 권력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사람의 연구에는 함정은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권력을 조사를 할 때 우리가 흔히 권력이라는 것은 실체적인, 실제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권력을 실체적 권력에다가 잠재적 권력, 지금 사용은 안 하고 있으나 앞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권력, 권력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좀 어떤 흠결은 있지만 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정치 시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political market이다. 결국은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경쟁, 협상을 통해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민주주의를 우리가 달성한다.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경쟁이 뭐겠어요? 우리가 정치 분야에 있어서 어떤 시장적인 성격을 가지는 거죠. 서로 경쟁을 해서. 우리가 전에 오스론 부부 이야기할 때 시민들이 서비스 선택권을 통해 가지고 소위 시장 통제를 한다. 경쟁이라는 개념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원주의라는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한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엘리트주의에서 이제 비판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추가를 하고 시간상 아마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다원주의 하에서의 다원주의라는 정치 체제니까, 그지? 하에서의 정부 관료제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 우리가 다원주의 이제 이런 맥락에서 권력이 어느 정도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정부 관료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이익을 조정해주는 역할, 이제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이익을 우리가 조정을 통해서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정부 관료제는 이 경우에는 중립적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중립적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독자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걸 없고 단순히 외부의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정부가 이렇게 있으면 외부에 많은 이익 집단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부에서 서로 경쟁 협상하고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공간이 관료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제들이 이게 이익을 조정을 통해서 균형적으로 반영해주는 역할을 한다. 중립적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순수 다원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원주의의 원래 모습, 순수 다원주의는 관료제가 아무런 어떤 권력을 행사하거나 독자적인 행위자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왜냐하면 정부 관료제도 또 다른 이익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거든. 안 그렇게 하네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최근에 뭐 우리가 어떤 뭐 유전, 뭐 개발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은 그게 뭐 우리가 어떤 사회 내의 관련된 이익 집단들의 목소리뿐만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있는 주무부처나 또는 그게 한국 뭐 가스공사 등등 공기업들이 가진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걸 시추 작업을 하고 해야만 수자원이나 아마 관련 부처들의 파워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런 새로운 사업을 자꾸 함으로써, 그지? 예산도 투입되고 인력도 투입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어떤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라고 하지. 또 다른 의미의 어떤 이익 집단을. 그래서 이제 순수 다원주의는 원래 출발의 모습이고,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현재는 관료제도 어떤 독자적인 이해관계자로서 하나의 어떤 이런 어떤 이익 균형 및 조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립된 행위자로서 본다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순수 다원주의라는 표현을 쓴 거는 초기의 모습, 관료제의 모습이고, 지금은 정부 관료제도 이런 어떤 조정에 있어서 자기 이해관계를,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정부 관료제 특성하면 일단 뭐 분권적 구조라든지 경쟁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분권적 구조, 뭐 그다음에 권력의 분산, 뭐 부처들 간에 또는 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뭐 권력의 분색, 그다음에 어떤 뭐 참여와 협상, 뭐 이런 개념들은 다 다원주의에서 나온 개념들이다. 그래서 막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은 정부 관료제가 순수 다원주의에서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다원주의라는 정치 차지하에서 관료제가 가지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정주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정책이나 예산을 결정할 때 그 참여하는 사람들끼리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우리가 어떤 예산의 결과적인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쉽게 말하자면 급격한 변화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예산이나 정책을 결정해야 되다 보니까 혁신적인 정책 또는 어떤 예산의 파격적인 변경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존의 작년도 예산 또는 기존의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바꿔갈 수밖에 없다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점정주의, 인크리멘탈리즘, 인크리멘탈은 소폭의 변화라는 거예요. 점진적 변화라는 거예요. 정책이나 예산이 점진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관련이 있다. 자, 그 정도 설명하고 조금 쉬었다가 엘리트주의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경제적 접근인데 아마 내 생각에 다 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하는 데까지 해보고 적절한 선에서 자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